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석처럼 빛나는 63층 최고급 레스토랑 클라우드9의 VIP 룸은 고요한 기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 쌍의 남녀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대한민국 건설 및 리조트 업계의 제왕 청송그룹의 총수 차진혁이었고, 여자는 그의 약혼녀이자 촉망받는 건축가인 오수연이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세기의 결혼. 재계와 건축계의 완벽한 결합.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 플라워 컨셉은 화이트 릴리와 은방울꽃을 메인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수연 씨의 우아한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겁니다. 유명 웨딩 플래너의 설명에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취향과 생각을 정확히 읽어낸 제안이었다. 그녀는 옆자리의 진혁을 돌아보았다. 진혁 씨 생각은 어때요? 차진혁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오수연 씨의 의견에 따르지. 당신의 결혼식이니.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차가운 신뢰와 존중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 사업 파트너처럼 그들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서로의 능력을 인정했다. 수연은 때때로 그의 냉정함에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의 방식이라고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는 이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그와의 견고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진혁은 수연의 단아한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오수연. 그녀는 그의 약혼녀로서 완벽한 여자였다. 명망 있는 건축가 집안의 외동딸 뛰어난 실력, 우아한 외모와 지적인 태도까지. 청송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의 아버지가 가장 만족해하는 며느리감이었다. 그 역시 그녀와의 결혼이 청송그룹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와 안정감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잘 짜인 비즈니스 계약과도 같았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웨딩 플래너와의 회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갈 무렵이었다. 진혁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중요한 회의 중에는 사적인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무시하려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휴대폰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충격과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채웠다. 그 미세한 변화를 그의 모든 표정을 연구해온 수연이 놓칠 리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내려앉았다. 진혁 씨,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홀린 듯 넋 나간 사람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이름을 중얼거렸다. 쓰라? 윤쓰라? 그 이름은 수연에게 너무나도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진혁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웨딩 플래너와 수연에게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급한 회사 일이 생겨서 먼저 일어나야겠군. 나머지는 오수연 씨가 알아서 결정해. 그것은 변명이었다. 방금 전까지도 평온했던 그가 문자 메시지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당황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겨진 수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과 어색하게 굳어있는 웨딩 플래너를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윤세라. 대체 누구일까? 채 올라탄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거기에는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한 줄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진여가 나야. 세라, 서울에 돌아왔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10년이었다. 그의 시간 속에서 통째로 사라졌던 이름. 그가 스스로의 심장에서 도려냈다고 믿었던 이름. 윤세라. 그의 눈앞에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10년 전 그는 지금처럼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뜨거웠고 순수했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의 세상의 중심에는 햇살처럼 눈부시게 웃던 여자 윤세라가 있었다. 무명 배우였던 그녀와 재벌 3세였던 그는 신분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서로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가문과 등을 질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의 아버지 차 회장의 거센 반대 앞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그녀를 위협했고 그녀의 가족을 압박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그의 곁에서 사라졌다. 미안해, 진여가. 나 같은 여자는 너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 더 이상 너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 나를 잊고 행복해.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회유에 넘어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배신했다고. 그날 이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여자를 믿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성공과 권력만을 좇으며 스스로를 얼음성 안에 가두었다. 오수연과의 결혼 역시 그에게는 사랑이 아닌 자신의 성을 더 단단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돌아온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증오해야 했다. 자신을 비참하게 버린 그녀를 경멸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배신감보다 더 큰 그리움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수현은 텅 빈 그와 함께 살게 될 신혼집으로 돌아왔다. 최고급 자재로 꾸며진 넓은 거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온기 없는 텅 빈 공간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노트북을 켜고 윤세라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 가득한 여자의 화려한 사진들이 떠올랐다. 윤세라. 1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돌연 할리우드로 떠나며 자취를 감췄던 비운의 여배우. 그리고 최근 보란듯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으로 금위환양한 스타. 기사들을 클릭하던 수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것은 10년도 더 된 낡은 인터넷 기사였다. 청송그룹 차진혁 전무무명 배우 윤세라와 열애설. 기사 속에는 앳된 얼굴의 진혁과 그의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라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차진혁은 그녀가 아는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약혼한 남자의 심장에는 지난 10년간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그가 과거의 상처를 잊기 위해 선택한 완벽한 도피처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수현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자신들의 웨딩 플래너를 보았다. 화려한 꽃장식 순백에 드레스 디자인, 완벽한 결혼식 계획. 그 모든 것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 준비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폭풍의 전조 속에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곧 맞이하게 될 운명의 소용돌이를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차진혁은 유령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변해갔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10년 전의 기억과 다시 돌아온 윤세라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증오와 그리움, 배신감과 죄책감, 상반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이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직접 마주하고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마지막 예의라고 그는 합리화했다. 수연 씨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 시식회는 취소해야겠어. 해외에서 급한 손님이 와서. 그는 오수연에게 전화해 차가운 비즈니스 톤으로 거짓말을 했다. 수화기 너머의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내 평소와 같이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진혁 씨. 일 때문에 바쁜 거 이해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일정을 잡죠. 그녀의 이해심 깊은 태도에 그의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다. 하지만 세라를 만나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 작은 죄책감을 억눌렀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프라이빗 재즈 바였다. 10년 전 두 사람이 자주 찾았던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세라는 그가 이곳을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 재회를 단순한 만남이 아닌 완벽하게 연출된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들고 싶었다. 진혁이 바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아니, 과거에 앳되고 발랄했던 모습과는 다른 성숙하고 고혹적인 여인의 향기가 그녀에게서 풍겨나왔다. 그녀는 세계적인 스타였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계산된 우아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재회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과 우수가 그늘져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일부러 차갑고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무슨 일이지?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의 날 선 목소리에 세라의 눈가가 붉어졌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커다란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진혁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많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고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떠난 여자가 이제 와서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돈 때문이 아니었어. 그녀가 울부짖듯 외쳤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버린 적 없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 당신 아버님, 차 회장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그녀는 마치 비극적인 연극의 여주인공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대사를 읊기 시작했다. 회장님은 내 앞에서 돈 봉투를 던지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이 돈을 받고 진혁이 곁에서 깨끗이 사라지든가 아니면 이 돈도 받지 못하고 네 가족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든가 선택하라고. 우리 아빠의 작은 가게 엄마가 아프셨던 것까지 모든 걸 알고 협박하셨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뒤집어쓰고 떠나기로 결심했던 거야. 내가 당신을 배신한 나쁜 여자가 되는 게 당신이 나 때문에 가족과 등을 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애절해서 듣는 사람의 심장을 후벼 파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물론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눈이 먼 차진혁에게 그 거짓말은 너무나도 달콤한 진실처럼 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10년간 그를 지배해왔던 분노와 증오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그녀를 오해하고 증오했던 자신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거짓말.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녀의 이야기에 설득당해 있었다. 거짓말 아니야. 나는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미국에서의 생활은 지옥 같았어. 당신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돌아온 거야. 당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냥 멀리서 당신이 행복한 모습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마비시키는 결정타였다. 압도적인 죄책감과 주체할 수 없는 연민, 그리고 10년간 억눌러 왔던 사랑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녀린 몸을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미안해. 세라야,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과거의 망령은 더 이상 망령이 아니었다. 그의 품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가여운 연인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고 믿었다. 그날 밤 진혁은 아주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잠들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밝은 척 웃으며 그를 맞았다. 일은 잘 끝났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좀. 그는 짧게 대답하고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몸에서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희미한 와인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그의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이곳에 없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연을 피하기 시작했다. 함께 아침을 먹는 일이 사라졌고 밤늦게 들어와 서재에서 잠드는 날이 늘어갔다. 결혼 준비에 대한 모든 대화를 귀찮아했고 그녀의 전화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는 일도 잦아졌다. 그들의 집은 두 개의 섬이 되어버렸다. 수연은 그가 멀어져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그를 다그치거나 추궁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와 주기를 바보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수연은 며칠 동안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한 그를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늘은 못 들어가. 기다리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수현은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들을 보며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윤세라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그와 그녀의 세계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와 단단한 자존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진혁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윤셀에게로 기울었다. 그는 오수연과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거의 매일 밤 세라를 만났다. 10년 만에 되찾은 첫사랑의 시간은 지독하게 달콤했다. 세라는 그가 알던 과거의 순수한 소녀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계산된 눈물과 교묘한 유혹은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그를 더욱 깊은 늪으로 끌어당겼다. 반면 오수연은 홀로 텅 빈 성에 갇힌 유령처럼 멈춰버린 결혼 준비의 자네들을 지키고 있었다. 웨딩 플래너에게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양가 어른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눈치채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위태로운 거짓말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진혁이 바빠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 출장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은 그저 그가 과거의 유령을 떨쳐내기 위해 겪는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곧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곁으로 자신들이 함께 그리던 미래로 돌아올 것이라고.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둔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그날은 신부의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이 예약된 날이었다. 수연은 며칠 만에 진혁과 함께하는 공식적인 외출에
어쩌면 오늘이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최고급 웨딩드레스 숍 아프로디테의 VIP 룸은 동화 속 공주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수연의 어머니와 진혁을 대신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참석했다. 수연은 수십 벌의 드레스 중 그녀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단 하나뿐인 실크 드레스를 입고 커튼 뒤에서 나왔다. 드레스는 그녀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완벽했다. 군더더기 없는 라인은 그녀의 우아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은은한 진주 장식은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 고결한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어머 수연아,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탄했다. 시어머니와 웨딩 플래너 역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수연도 모든 불안을 잊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약속 시간에 한참 늦게 도착한 차진혁의 등장으로 산산조각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약혼녀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오직 귀찮은 의무를 해치우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다짜고짜 수연의 팔을 붙잡고 아무도 없는 탈의실 안쪽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갔다. 무슨 짓이에요, 진혁 씨. 이야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잔인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다. 그만하자.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못 알아들었나? 이 결혼 못하겠다고. 너와의 약혼 오늘부로 파기야. 그는 감정 없는 로봇처럼 미리 준비해온 대사를 읊었다. 수연은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면 그 여자 때문인가요, 윤세라? 그녀의 입에서 세라의 이름이 나오자 진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차라리 그것이 더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래, 그 여자 때문이야. 그는 시인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내리치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나는 세라를 보낸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 널 속일 생각은 없어. 이 모든 건 처음부터 실수였어. 실수. 그녀와의 1년 함께 그렸던 미래, 그리고 그녀의 진심. 그 모든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온 실수라는 한 단어로 부정당했다. 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세라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180도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얼어붙게 했던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수연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세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말해봐. 알았어.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금방 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있어. 그는 전화를 끊고 수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녀를 귀찮은 장애물처럼 쳐다볼 뿐이었다. 이야기는 끝난 것 같군.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그는 그렇게 마지막 말은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를 떠났다. 그는 웨딩드레스 숍을 뛰쳐나가 울고 있는 다른 여자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약혼녀를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버렸다. 그가 떠난 뒤 타르실 안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수연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동정 어린 시선들이 이것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스태프의 도움을 받아 웨딩드레스를 벗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에게 날개가 되어주었던 순백의 드레스는 이제 그녀의 추락을 상징하는 무거운 수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운전해서 집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거실에 들어서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고통이 너무 크면 오히려 감각이 마비된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갑자기 속이 미친 듯이 메스꺼워지며 현기증이 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위에까지 모두 개원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몇 주째 멈춰버린 생리, 결혼 준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몸의 변화. 설마 아닐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져 며칠 전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마지막 남은 이성이 그것만은 아니기를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그녀는 화장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다. 1분, 2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테스트기에 작은 창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양성, 임신이었다. 수현은 테스트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임신했다. 그녀의 인생을 산산조각내고 다른 여자에게로 떠나버린 그 남자의 아이를. 그녀의 입에서 마침내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절망의 비명이었다.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은 축복이 아닌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오수연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세상과 모든 문을 닫아걸고 텅 빈 집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전화기는 꺼두었고 초인종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뱃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의 존재는 기쁨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절망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아이를 지워야 할까? 아니,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또 다른 무고한 생명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짓이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야 할까? 아버지 없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차진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애정이었다. 그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뱃속에는 그의 흔적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아이는 그와의 지독한 악연의 굴레이자 그를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 퀭한 눈생기 없이 푸석해진 피부. 그녀는 더 이상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결심했다. 떠나기로. 이 도시, 이 집 차진혁과 관련된 모든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그녀는 이 아이의 존재를 그에게 알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파혼의 대가로 충분한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던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동정을 구걸하는 비참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아이가 될 것이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다니던 건축사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파혼 소식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동정했지만 그 동정 어린 시선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갑작스러운 파혼과 퇴직 소식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지만 그녀는 차마 임신 사실까지는 털어놓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을 잊고 잠시 쉬고 싶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값비싼 명품 옷과 가방 보석들은 모두 버렸다. 그것들은 차진혁과의 거짓된 시간들을 상징하는 족쇄와도 같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손때가 묻은 전공서적 몇 권과 가장 아끼는 제도 도구, 그리고 몇 벌의 간편한 옷까지만을 낡은 캐리어에 담았다.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차진혁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남기는 것이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진심이자 가장 차가운 작별 인사였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서울을 떠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몇 년 전 답사차 방문했던 동해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그곳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한편 차진혁의 세상은 윤세라를 되찾았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수연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실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세라와 자신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오수연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을 때 그는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다. 위자료를 거절한 그녀의 행동을 그는 상처 입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 그는 그녀가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유능한 건축가인 그녀는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직과 잠적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건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방황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의 세상에서 오수연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지워져 갔다. 그는 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최고급 빌라를 사주었고 그녀의 배우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다. 세라는 그의 맹목적인 사랑과 죄책감을 마음껏 이용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아픔을 하소연하며 동정심을 자극했고 동시에 화려한 스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의 돈과 권력을 요구했다. 처음 몇 달간 진혁은 행복했다. 잃어버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듯한 충족감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가 기억하던 과거의 세라는 비록 가난했지만 순수하고 열정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세라는 명품과 파티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무언가에 불안해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녀와의 대화는 늘 그녀 자신의 성공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일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득문득 오수연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었고 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녀와의 시간은 뜨겁지는 않았지만 늘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완벽한 약혼녀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삶에 다시 없을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점점 더 자주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의심을 외면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공허한 행복의 연극을 계속해 나갔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이미 자신의 등 뒤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5년 후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차진혁은 청송그룹을 업계 부동의 1위로 올려놓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경영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윤세라는 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여러 편의 영화를 성공시키며
톱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불렀고 그들의 화려한 삶을 동경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막 뒤에서 차진혁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국내 최대 영화제의 애프터파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환호성 속에서 윤세라는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의 팔짱을 낀 채 사람들의 찬사를 만끽했다. 진혁 씨, 저 드레스 어때? 다음 시상식 때 입으면 괜찮겠지?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봤던 한남동 빌딩, 그냥 계약해버렸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그녀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진혁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샴페인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10년 전 그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가 되찾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화려하지만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도 같았다. 그는 이름 모를 공허함 속에서 자신이 5년 전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의 작은 해안 마을. 차진혁의 잿빛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그곳은 따스한 저녁 햇살과 기분 좋은 소금기 섞인 바람으로 가득했다. 작은 단층집과 사무실을 겸한 스튜디오 현의 마당에서 한 여자가 5살 배기 아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온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녀만의 독창적인 건축 스타일로 업계에서 조용히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상처를 딛고 완벽하게 다시 일어섰다. 가오나 위험해.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안 돼. 수연은 마당의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아들을 보며 걱정스럽게 외쳤다. 엄마, 나 다 컸거든. 슈퍼맨은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야. 5살 배기 오가오는 엄마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외쳤다. 아이는 수연의 세상의 중심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지난 5년간 그녀의 가장 큰 위로이자 행복이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녀는 이 작고 평온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차진혁이라는 남자를 애써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과거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재회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 동해안에 건설될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리조트 블루라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청송그룹의 임원 회의실 차진혁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는 반복되는 일상과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원했고 이 프로젝트에 그룹의 명운을 걸기로 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직접 프로젝트의 총책임을 맡겠다고 선언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로컬 건축가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팀장이 보고했다. 현재 동해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축가는 스튜디오 현의 오수연 대표입니다. 군청과 지역 주민들의 추천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수연. 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이름에 진혁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녀가 그곳에 있을 줄이야.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좋아. 당장 그쪽과 미팅 일정을 잡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냉철한 경영자의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는 이것이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과거의 감정은 이미 모두 정리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며칠 후 차진혁은 비서와 팀원들을 대동하고 동해의 작은 마을 스튜디오 현을 찾았다.
서울의 거대한 빌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따스한 햇살과 푸른 식물, 그리고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창가에 서서 도면을 검토하던 한 여자가 돌아보았다. 오수현이었다. 진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선물한 듯했다. 과거의 단아함 위에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아름다움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그늘 아래 있던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창조해낸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건축가였다. 수현은 그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수없이 마음속으로 이 순간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차진혁 대표님. 스튜디오 현의 대표 오수현입니다. 그녀는 그를 과거의 약혼자가 아닌 그저 비즈니스 클라이언트로서 대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이나 미련도 담겨있지 않았다. 완벽한 무관심. 그것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미팅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현은 전문가로서 막힘없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설명했다. 진혁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거리감과 상실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남자아이가 공을 몰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나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차진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수현의 품에 안겼다. 진혁은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특히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은 그 깊고 강렬한 눈매. 시간과 공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아이와 그리고 경악으로 굳어진 수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수현의 완벽했던 평정심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과 공포를 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5년 전 그가 매몰차게 버렸던 과거가 그의 아들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끔찍한 실수가 만들어낸 평생을 후회하게 될 진실의 서막이 그렇게 예고 없이 열리고 있었다. 회의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차진혁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 하지만 아이의 얼굴, 특히 그 깊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눈매는 낡은 앨범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오수연이었다. 그녀는 찰나의 흔들림을 순식간에 감추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아이를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기며 회의에 참석한 모두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소개했다. 죄송합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네요. 제 아들 오가온입니다. 가오나 손님들께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아이는 씩씩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수현은 곧바로 회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오늘은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곧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해서요. 논의가 더 필요하신 부분은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내일까지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벽하게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편한 만남을 1초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진혁과 그의 팀원들은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진혁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그의 머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아이의 손을 잡고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가 쳐놓은 철벽은 그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진혁은 마치 허수아비처럼 소파 위에 쓰러져 있었다. 블루라군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을 똑 닮은 그 아이 오가온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오가온. 성이 오씨였다. 그녀의 성을 따른 것인가? 아이는 5살이라고 했다. 5년 전 자신이 그녀를 버렸다. 시간의 조각들이 그의 심장을 옥죄는 끔찍한 퍼즐처럼 맞추어지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뒤져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던 아주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그의 유년 시절 사진들이 있었다. 5살 생일 아버지와 함께 경주마 목장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의 어린아이는 방금 전 눈앞에서 보았던 오가온과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아 있었다. 특히 무언가 불만스러운 듯 세상을 쳐다보는 그 오만한 눈빛까지도. 아니야, 아닐 거야. 그는 부정했다. 만약 저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지난 5년간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는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모른 채 살아온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는 끔찍한 진실의 가능성 앞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알아야만 했다. 당장 그녀에게 가서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작은 해안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집이었다. 마당에는 아이의 작은 자전거와 모래놀이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다.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이었다. 자신이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행복이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왔다. 그녀는 그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차갑게 굳어졌다. 여긴 어쩐 일이시죠? 차 대표님 업무 시간은 끝났을 텐데요.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이야기 좀 해, 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 아이, 가온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알겠네요. 수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경멸마저 서려 있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가온이는 내 아들입니다.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오롯이 나 혼자만의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나를 너무 닮았어. 나이는 또 어떻고 5년 전 우리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런 이유로 내 아이를 당신의 핏줄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님. 5년 전 당신이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과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확고해서 진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시 그의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운 그의 자기 방어 기제일 뿐이었다. 그녀가 그의 면전에서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진혁은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미세한 두려움을 보았다. 그것은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맹렬하고 필사적인 방어 본능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부정은 오히려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힘없이 호텔로 돌아왔다. 그녀의 거절은 그의 탐색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지폈다. 그녀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는 그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모든 것을 파헤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모든 감정이 제거된 냉혹한 경영자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해. 그의 목소리가 어두운 스위트룸 안을 울렸다. 오수연이라는 여자의 지난 5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어디서 살았고 누굴 만났고 언제 아이를 낳았는지 산부인과 기록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그리고 그 아이 오가온에게서 샘플을 채취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아.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당장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모든 건 오수연이 절대 알아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진행해야 한다. 알겠나?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의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 거칠게 울부짖고 있었다. 진실을 향한 그의 위험한 질주가 시작되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그와 그녀의 세계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차진혁의 비밀 지시는 거대한 정보망을 깨우는 스위치와도 같았다. 청송그룹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의 직속 정보팀은 대한민국에서 못 찾는 정보가 없다고 알려진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었다. 그들은 즉시 동해의 작은 마을로 흩어져 지난 5년간의 오수연의 삶을 퍼즐 조각 맞추듯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하루 만에 올라왔다. 그녀는 5년 전 서울을 떠나자마자 이곳에 정착했다. 그녀의 은행 계좌 내역은 깨끗했고 그녀의 주변에는 그 어떤 남자도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밤낮 없이 일하며 작은 건축 사무소를 지금의 위치까지 키워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정보, 아이의 출생 기록이었다. 오가온, 5년 전 겨울에 태어났다. 진혁이 그녀에게 파혼을 통보한 지 정확히 9개월 뒤였다. 모든 정황 증거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마지막까지 아닐 것이라고 되뇌었다. 그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다. 정보팀 요원 한 명이 유치원 근처 놀이터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놀고 있는 가온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그리고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버린 작은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수거해왔다. 그 숟가락은 그날 바로 서울의 유전자 연구소로 보내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윤세라가 진혁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동해안 출장을 다녀온 이후 그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다. 진혁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특유의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그녀를 밀어냈다. 그의 이런 차가운 반응에 세라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의 비서를 통해 그가 추진 중인 블루라군 프로젝트의 지역 협력 건축가가 오수연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세라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추어졌다. 오수연, 5년 전 자신이 밀어냈던 그 여자. 감히 아직도 진혁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하이, 여우 같은 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구나. 세라는 분노로 손톱을 깨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에 앉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여우를 직접 사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동해안에서 진행되는 지역 축제에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진혁에게는 바쁜 그를 응원하기 위해 서프라이즈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며칠 뒤 윤세라는 수많은 기자들을 대동하고 요란하게 동해의 작은 마을에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던 마을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 그녀는 진혁이 머무는 호텔로 가기 전 일부러 수연의 사무실이 있는 동네 재래시장을 찾았다. 그곳이라면 분명 오수연과 마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수연은 아들 가온의 손을 잡고 시장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있었다. 그때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윤세라가 마치 여왕처럼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오수연 씨 아니세요? 세라는 과장되게 놀란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이런 곳에서 다 보내. 서울 떠나서 조용히 지낸다고 들었는데 고생이 많았나 봐요. 얼굴이 좀 상한 것 같네. 그녀는 위아래로 수연의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노골적인 동정과 격려를 동시에 보냈다. 수연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덕분에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세라 씨 코소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겠네요. 수연의 태연한 반응에 세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수연이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혹은 분노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수연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자신을 길에서 마주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때 세라의 눈이 수연의 옆에 서 있는 작은 아이 가온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진혁과 똑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의 얼굴, 특히 저 오만한 눈매는 차진혁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아놓았다. 세라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질투심과 위기감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폭발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아이가 참 귀엽네. 아빠를 많이 닮았나 봐. 아, 실례. 아빠가 없다고 했나 어쩌나. 아이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데. 안 그런가요, 오수연 씨? 그것은 아이의 순수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뱀의 혀 같은 말이었다. 가온이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을 향한 저기를 느끼고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당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여자 사이를 갈랐다. 차진혁이었다. 그는 세라가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한 걸음에 달려온 참이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이를 향해 독을 뿜어내는 세라의 추악한 얼굴과 온몸으로 아들을 지키려는 수연의 처절한 모성애를, 그가 지난 5년간, 아니 15년간 믿고 사랑했던 윤세라라는 여자의 환상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비극의 여주인공이라고 믿었던 그녀는 그저 질투심에 눈이 멀어 5살 배기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비열하고 잔인한 여자일 뿐이었다. 진혁 씨,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어쩐 일로? 세라가 당황하며 그의 팔을 잡았다. 진혁은 짐승처럼 그녀의 팔을 뿌리쳤다. 그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가 세라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유전자 연구소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세라를 뒤로하고 전화를 받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감정 없는 연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진형님, 본인 맞으십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복원 확률 99.1569999%입니다. 툭.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멍하니 저 멀리 아이의 손을 잡고 급히 자리를 피하는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의심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차갑고 잔인한 진실뿐이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괴물이었다. 유전자 연구소의 목소리가 끊긴 후 차진혁의 세상은 소리를 잃었다. 윤세라가 옆에서 무어라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겁에 질린 아들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오수연의 뒷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박혀 있었다. 99용치 9기 99%. 그것은 과학의 언어로 내려진 그의 죄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다. 그는 비틀거렸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형이증에 그는 잠시 벽을 짚어야만 했다. 그는 옆에 있는 세라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돌아섰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 끊긴 해안가의 어느 절벽 끝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성난 파도가 부서지는 검은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후회. 그것은 너무나도 하찮은 단어였다.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은 후회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의 눈앞에 지난 5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충격과 절망으로 굳어있던 수연의 얼굴. 그는 그녀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새겼던가. 위자료는 충분히 챙겨주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던 자신의 잔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녀가 파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워했을까. 홀로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이 낯선 곳으로 도망쳐 왔을 때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지난 5년 그녀가 홀로 입덧을 하고 무거운 배를 안고 일하며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낳아 젖을 물리고 아이가 아플 때면 밤을 새워 간호했을 그 모든 시간들. 자신은 무엇을 했나? 윤세라의 거짓된 사랑에 빠져 그녀의 사치를 채워주며 텅 빈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아들, 오가온. 자신을 똑 닮은 그 아이. 그는 아들의 첫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들이 처음으로 뒤집고 기고 걷고 엄마라는 말을 내뱉었을 그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을 그는 놓쳤다. 그는 아버지로서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죄책감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어리석음 앞에서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냉철한 제왕은 그저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이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오수연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를. 그렇다면 윤세라는 자신이 10년간 성역처럼 여기며 그리워했던 그녀와의 과거는 과연 진실일까 가오니 자신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뿌리부터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정보팀에 다시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모두 증발해버린 듯 기계처럼 차가웠다. 10년 전 윤세라가 날 떠났을 때의 진실을 알아봐. 우리 아버지가 그녀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돈을 받고 어디로 갔으며 누구를 만났는지, 그녀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은 그가 감당할 준비가 되기도 전에 도착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마지막 남은 환상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10년 전 그의 아버지는 윤세라를 만났다. 하지만 그는 협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이 돈을 받고 내 아들 앞에서 깨끗이 사라지든가, 아니면 이 돈을 거절하고 네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든가. 그의 아버지는 그녀의 진심을 시험했던 것이다. 그리고 윤세라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돈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 돈을 받고 미국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홍콩의 한 재벌 2세 정부가 되어 유럽의 호화로운 별장을 전전하며 살았다. 그녀는 진혁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배경과 돈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러다 몇 년 뒤 그 재벌에게서 버림받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그녀는 마지막 보험이었던 차진혁을 떠올렸다. 그리고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그에게 돌아와 그의 죄책감을 이용했던 것이다. 그녀의 모든 눈물, 모든 고백, 모든 사랑의 속삭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차진혁은 스위트룸 거실에 서서 두 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하나는 자신의 아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서, 다른 하나는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자의 추악한 진실이 담긴 보고서. 그의 세계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거짓된 환상을 좇으며 살아온 광대였다. 그는 진짜 보석 오수연과 그의 아들을 제 손으로 내던지고 가짜 보석 윤세라를 끌어안고 만족해했던 눈먼 장님이었다. 그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 그때 호텔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고 윤세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어제 시장에서 그가 자신을 버려두고 간 것에 대해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다. 차진혁, 당신 어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여자랑 애새끼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우스워. 그녀는 악을 쓰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진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보고서 한 부를 그녀의 발밑으로 던졌다. 이것도 연기였나?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조용했다. 네가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 내 눈물, 내 사랑 고백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냐고 묻고 있어. 세라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모든 과거 행적이 담겨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멸적으로 웃으며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 연기였다. 그래서 뭐 당신 같은 멍청한 놈이 속아 넘어간 게 죄지 내 죄야. 10년이 지나도 나 하나 못 잊어서 빌빌거리는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빨리 돌아왔을 텐데. 그 순간 진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마저 먼지처럼 사라졌다. 그의 인생 최악의 실수는 지금 이 순간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실수의 대가를 평생에 걸쳐 치르는 일뿐이었다. 윤세라의 추악한 민낯 앞에서 차진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불씨마저 차갑게 꺼져버렸다. 그는 더 이상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녀의 탐욕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경멸적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지금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에 연락해. 배우 윤세라와 관련된 그룹의 모든 지원 계약을 파기한다. 스폰서십 투자 전부. 그리고 내가 보낸 파일을 근거로
그녀의 사기 행각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배포해. 단 하나도 숨기지 말고. 뭐 차진혁,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네 인생을. 세라는 악을 쓰며 그에게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그에게 닿기도 전에 호텔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지난 15년,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였군. 진혁은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평생. 그녀는 꼴사납게 발버둥치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호텔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화려한 탑이 그의 전화 한 통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스위트룸에 홀로 남아 지난밤 정보팀이 보내온 동영상 하나를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놀이터에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가온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모래성을 쌓다가 그네를 타다가 이따금씩 엄마를 돌아보며 재롱을 부렸다. 그 평범하고도 눈부신 풍경을 그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이 지난 5년간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죄책감이 검은 독처럼 그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수연에게 그리고 아들 가온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어떤 얼굴로 미안하다는 말은 이 거대한 죄악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위선적인 단어였다. 그는 며칠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 술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수없이 수연에게 보낼 메시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차마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어 끊어버리기를 수십 번이나 했다. 그는 겁쟁이였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이대로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경멸을 받더라도 그는 그녀와 아이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오수연 씨에게 정중하게 만남을 요청했다. 시간과 장소는 모두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만약 원치 않는다면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김으로써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칠 뒤 그녀에게서 답이 왔다. 그녀는 만나겠다고 했다. 약속 장소는 그녀의 사무실 근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였다. 사람이 가장 없는 평일 오후에 어중간한 시간이었다. 진혁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져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은 고뇌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과거의 오만하고 냉철했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하셨나요? 수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진혁은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는 준비해온 수많은 말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영혼 밑바닥에 있는 진심을 꺼내놓기로 했다. 내가 틀렸었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아니, 틀린 정도가 아니지. 나는 괴물이었어. 내 과거에 대한 집착과 어리석은 오만함에 눈이 멀어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죄를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떻게 가온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떻게 윤세라의 모든 거짓말을 파헤치게 되었는지.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잔인함, 자신의 눈먼 과거를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처절한 심판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저지른 짓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러 온 것도 아니야. 그 권리는 내가 5년 전에 내 손으로 버렸으니까.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남은 평생을 당신과 내 아들에게 저지른 짓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모든 것을 그녀의 처분에 맡겼다. 그녀가 자신을 평생 보지 않겠다고 해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도 그는 그 어떤 벌이든 닭에 받을 생각이었다. 수현은 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버티게 했던 증오심이 그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연민과 이미 끝나버린 인연에 대한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후회가 지난 5년간의 내 고통을 지워주지는 않아요, 진혁 씨.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온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가온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권리가 있겠죠. 만약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그녀는 그에게 아주 작은 희미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 오후 공원에서 엄마 친구로서 가온이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아이의 신뢰를, 그리고 나의 신뢰를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세요. 그녀는 조건을 내걸었다. 아이가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까지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절대 밝힐 수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나나 아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땐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에게 내린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 진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여 거듭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현 씨. 그는 용서가 아닌 속죄의 기회를 얻었다. 그의 길고 긴 참회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길고 긴 참회는 어색한 첫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오수연이 약속한 주말 오후 차진혁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공원에 도착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니트를 입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몇 번이나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그는 그저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만나는 서툴고 긴장한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멀리서 수연과 가온이의 모습이 보였을 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수연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의 앞으로 다가와 약속했던 대로 그를 소개했다. 가온아, 인사해. 엄마 친구분이야. 아이는 낯선 남자를 경계하며 엄마의 등 뒤로 숨었다. 진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이 준비해온 최고급 로봇 장난감을 어색하게 내밀었다. 안녕, 가온아. 만나서 반가워. 이건 선물이야. 하지만 아이는 비싼 장난감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공원 한쪽에 모래밭으로 달려가 버렸다. 첫 만남은 그렇게 서툴고 어색하게 끝이 났다. 진혁은 멀리서 아들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수연은 그런 그에게 어떤 위로나 격려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것은 오롯이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차진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그룹의 중요한 업무 대부분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서울의 펜트하우스를 떠나 동해의 작은 마을에 집을 얻었다. 대한민국 재계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세상의 중심은 이제 오직 수연과 가온이었다. 그는 매주 주말 공원에서 아들을 만났다. 그는 더 이상 비싼 장난감으로 아이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가온이와 함께 흙투성이가 되어 모래성을 쌓았고 그네를 밀어주었으며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을 전부 외웠다. 처음에는 그를 경계하던 가온이도 매주 한결같이 자신을 찾아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그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어느새 그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진혁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벅찬 행복과 동시에 잃어버린 5년에 대한 사무치는 아픔을 느꼈다. 수연은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꾸준한 노력을, 그리고 그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아들 가온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아내 날 선가시는 조금씩 무뎌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사건이 터졌다. 가온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킨 것이다. 혼자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차진혁이었다. 전화를 받은 진혁은 잠옷 차림으로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녀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는 능숙하게 아이의 열을 내리게 할 응급처치를 하고 그녀와 함께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그는 밤새 링거를 맞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다. 그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픈 아들 곁을 지키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그날 밤 병원의 작은 간이 침대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이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밤샘 간호 끝에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은 처음으로 부모로서의 유대감을 느꼈다. 며칠 뒤 가온이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날 저녁, 진혁은 수연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가 그녀의 집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연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변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진심이라는 것도.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보며 말을 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당신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밉지가 않아요.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직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내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하지만 가온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나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작은 희망의 문을 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 가온이의 엄마와 아빠로서. 아주 천천히 처음부터. 진혁은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는 그녀가 용서한다고 말한 것보다 지금의 이 제안이 더 큰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평생에 걸쳐 당신과 가온이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온이의 6번째 생일날. 세 사람은 해병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진혁은 이제 자연스럽게 가온이를 목마를 태웠고 수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무렵 세 사람은 나란히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가온이는 엄마와 아빠의 중간에 앉아 행복하게 제잘거렸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수현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수현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의 평생에 걸친 후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후회는 더 이상 그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인생을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무거운 동시에 가장 성스러운 약속이 되었다. 과거의 잘못으로 시작된 길고 긴 참회의 길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새로운 가족의 풍경을 아주 천천히 그려나가기 시작하고 있었다.